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갖고 있는데 쓰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안 쓰. 사실 이런 공간인지 모르고 딱 왔는데 무슨 유럽의 가정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분위기도 나고 아주 특별한 작은 공간이 사실 많이 활성화가 돼야 사실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또 이제 꼭 공연장 가서 이렇게 뭐 해외에서 꼭 누군가가 와야지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가까운 생활 속에 얼마든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공간에 오니까 제가 유학을 독일 뮌헨에서 했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마치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원래 전공은 독일 시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한 꽤 오래 세월이 지났죠. 제가 독일에 시를 공부하러 가는데 결혼까지 해서 갔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을 이렇게 들고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시 전공을 하는데 또 제가 왜 독일까지 유학을 갈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냥 순수하게 시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음악과 문학의 관계 연구라는 이 비교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문학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음악과 문학이라는 연구는 비교 문학의 한 분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디어 간 비교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 제가 박사를 쓰고 싶어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서 시 전공이니까 가곡으로 저는 석사 논문도 가곡으로 썼고, 그래서 문학의 관점에서 가곡을 이해하고 또 접근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독일을 갔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귀국하고 나서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 독일 가곡을 특히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또 올림푸스홀이 있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꾸준히 독일 가곡 렉처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다가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한길사에서 슈베르트 그리고 베토벤 책을 내고 요즘은 음악가들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더 많은 음악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슈베르트가 클래식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음악,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토벤이나 아니면 모차르트, 하이든 그 이전에 우리가 소위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던 시기, 아직 젊은이였던 시기는 아직 음악 문화가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완전히 편안하게 전파되기 이전이에요. 대부분 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궁궐도 있고 그 안에서 악사들을 하인처럼 조금 데리고 있고 당연히 월급도 줘야 되겠죠. 먹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음악 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음악 시장이랄 게 아직은 없었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여러 대가들이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읽어내고 또 자신의 재능을 그 시대에 펼친 것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무대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영원한 이 음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빈인데 이 슈베르트는 빈에 딱 태어나 보니까 유명한 음악가들 중에 빈 태생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슈베르트는 완전히 그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빈 태생은 아닌데 그래도 빈에 거의 근접한 곳에 뭐 그냥 빈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슈베르트는 사실 너무나 이 집안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빈에 정착한 여러 선배 작곡가들을 보면 어쨌든 하이든 귀족이 딱 젊은 시절에 이렇게 스카웃을 해서 평생 데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모차르트, 뭐 정말 어마어마한 신동이죠. 베토벤, 모차르트랑 좀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핏줄의 음악가 집안인데다가 어린 시절부터 10살 때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궁정음악가로서 탄탄한 음악적인 걸 갖고 있었는데 슈베르트는 아버지가 그냥 선생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러면 요즘은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빈에서 이것저것 이민자들이 그냥 학교 만들어서 막 교습하고 그러면 그냥 선생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안에 천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음악 문화를 바꿉니다. 제가 너무나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이 음악사적인 보통 사람이 이 음악사를 어떻게 바꿨는가. 그래서 작은 장르들 오페라 엄청나게 성공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슈베르트가 손에 댄 오페라 미완성까지 다 포함하면 21번 작업을 해요. 오페라가 20 미완성 단편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지금 실제로 공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쓴 게 한 대략 10편 남짓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열심히 썼지만 나중에 음악사에서 그를 기억하는 장르들은 많은 경우 작은 장르들. 즉 이런 공간에서 연주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 문화에 다가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자, 그래서 슈베르트의 오늘 중요한 작품,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작품이 아름다운 물방울과 한 아가씨, 이 슈네 밀러린, 그죠? 이 작품을 좀 듣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곡목을 좀 받아보니까 우리 3번 곡하고 후반부 곡을 조금 하시길래 제가 가사도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띄워놓고 가사랑 함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방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독일 사람들이 방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이 아름다운 물방울과 아가씨를 들여다보면 클래식 음악 어렵고 뭐 독일 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좀 편견이랄지 어려운 게 싹 사라지고요. 딱 한 가지, 이게 결국 다 사람 사는 얘기구나 라는 게 남으실 겁니다. 자, 우리 나비야 다 알죠? 네. 어떻게 해요? 네. 나비야. 근데 이거 독일 거예요. 독일 민요. 모르셨죠?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나비야가 아니라 가사가 아예 따로 다른 가사예요. 헨슈엔클라인입니다. 헨슈엔클라인이 뭐냐면 여러분 뭐 꼬만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나리 보찜 하나 치고 애가 어디론가 막 가요. 꼬만데. 그죠? 뭐 한 10살 남짓한 꼬마가 집을 떠나서 어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랜 세월 이 독일에 있는 전통이에요. 특별히 길드가 존재했던 시절 수공업자들 혹은 장인이 되는 이런 이 일을 배워서 평생 먹고 살려는 이 꼬마가 나가요. 그래서 도제 수련을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아로 알고 있지만 독일어 가사는 이렇게 돼요. Henschen klein ging allein in die weite Welt hinein 이런 식으로 독일어 가사가 붙는데 가사를 잠깐 보기 전에 한스가 여기 보시면 한스는 우리 이름으로 철수예요. 말하자면 가장 흔한 남자 이름, 그죠? 그래서 이 한스 und 그레테 하면 필부 정도 된다거나, 그죠? 예, 아주 가장 평범한 남자 여자를 부르는 말, 보통 사람 부르는 말이 한스 und 그레테예요. 그런데 이 한스에다가 지금 축소형을 붙이면 그게 바로 헨시엔입니다. 셴이 축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음라우트를 아예 붙일 수 있으니까 A 위에다가 땡땡을 찍고 셴을 붙이면 헨셴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셴셴이라는 이 축소형보다 좀 더 익숙한 게 헨젤이라는 축소형입니다. 이거는 주로 남부 독일 혹은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이 지역에서 축소형을 붙일 때 셴 대신에 L을 붙여요. 그래서 헨젤. 근데 아까 보통 사람 얘기할 때 한스 und 그레테라고 그랬죠? 헨젤이 되고 여성 그레테에 또
애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헨젤 und 그레텔이 되는 거예요. 예, 앵겔베르트 훔퍼딩크가 작곡한 이 오페라의 제목이 되죠. 그래서 이 오페라가 사실 이 제목 안에 뭘 갖고 있냐면 이거는 엄청 상상력이 풍부하고 뭐 엄청 무슨 뛰어난 어떤 머리 똑똑한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과자 먹고 싶고 그죠? 나가 놀고 싶고 엄마가 들어와라 밥 먹어야지 할 때까지 그냥 놀고 싶은 보통 아이들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아까 제가 Henschim klein ging allein in die weite Welt hinein 잠깐 읊어드렸는데 제가 이게 아마 꺼졌나요? 그럼 잠깐 기다릴게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켜지면은 보여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꼬마가 도제 수련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통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나왔네요. 이 애가 이렇게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에만 있다가 나가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근데 엄마는 걱정되죠. 그죠? 이 군대 가는 거는 2년이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7년이나 걸려요, 장장. 그래서 엄마만 울고 애는 기분이 좋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꼬마 한스를 더 이상 못 본다. 근데 이걸 제가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이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애가 8세 딸이 있고 6세 아들이 있는데 이 저랑 비슷하게 아이를 가진 친구 중에 이 해외 발령했는데 3년짜리. 애가 이제 저 옹알이 하고 있는데 3년 근무를 해요. 그게 제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크는 장면을 못 봐요. 사진 같은 거 보겠지만, 그죠? 꼬마 한스를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면 17대에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연을 보면, 자, 엄마가 몸 건강이 얼른 돌아와라. 굳은 일, 기쁜 일, 세월은 벌써 치면. 그래요? 시베니아 토르분클라 이 노래라고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한스가 고향 생각이 나서 집에 다 와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꼬마 한스는 없어요. 왜? 그 사이에 컵을 했잖아요. 헨쉔이 없고 그로서 한스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아인슨 스파이, 긴 포르파이. 그죠? 누나도 못 알아봐요. 근데 누구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아져 버린 뮤터 라인이 됐어요. 무터가 뮤터 라인이 됐어요. 이 작아져 버린 엄마만 한스야 너가 왔구나. 이게 지금 도제 얘기입니다. 꼬꼬마 아가들. 근데 이 방랑이 문화가 굉장히 이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가르침을 그냥 받기만 하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왜 우리 고무줄이나 다방구만 해도 이 동네를 넘어가면 룰이 다르죠? 너무 옛날에 좀 얘기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동네에 가면 룰이 바뀌어요. 그네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친숙하던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방랑을 이제 보내는 거고 이 시대에 방랑이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슈베르트 이야기는 근데 이 도제 꼬마가 이제 7년 수련을 하고 집에 왔다가 좀 이렇게 같이 보내다가 다시 직인으로서의 게셀 청년이 됐을 때 직인으로서의 수련을 떠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제 이 꼬꼬마입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엄청 사고를 치고 괴테의 데아 싸우건 레아링 마법사의 제자라는 유명한 시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죠? 이 도제 때는 사고를 쳐요. 왜냐하면 마법사가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물청소만 시키고 이러니까 애가 어깨 너머로 마법책을 봐놨다가 마법을 탁 걸었는데 걸렸어. 오는 했는데 오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죠. 자, 두 번째가 직인.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17 이상 됐어요. 신체적인 힘으로는 이미 마이스터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워야 돼. 세상을 너무 몰라요. 이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컸어요. 이제 젊어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물방앗간 아가씨가 예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물방앗간 아가씨가 그냥 우리 뭐 한때 지나가는 뭐 저기 그 열정이겠거니 이러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필생의 사랑이에요. 진짜 필생의 사랑이에요. 얘는 지금 근데 방랑을 가야 돼. 근데 방랑이 아까 지금 도제 때 떠난 것도 7년 걸리죠.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지금 여자친구 보고 그 2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이 독일식 방랑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박사 학위를 줄 때 이 미국은 3년이면 끝나요. 네? 보통. 근데 독일은 제가 독일에 박사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유학이 망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4년 만에 귀국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동문학으로 혹은 철학은 더 심하죠. 동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독일 박사를 하려고 가면 보통 한 7, 8년 걸립니다. 근데 그게 보통 7, 8년이지 이 가장 불운한 케이스가 뭐냐면 한 6년쯤 썼어요. 이제 논문 디펜스만 남고 막 이랬는데 지도 교수님, 연로하신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구제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 지금 방랑이라는 게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물방앗간 이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그냥 예쁜 그 여학생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생의 사랑을 만났는데 얘는 이 자격증,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집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이 먹고 살려면 자격증 갖고 자기 개업도 하고 먹고 살려면 떠나야 돼. 근데 이 떠나서 몇 년 안에 돌아올 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마이스터에 올라가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제직임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까지 맡는 게 이 독일의 방랑의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하나의 교육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모든 방랑은 귀향을 이 하임케어. 그래서 독일 곡들 중에 특히 가곡 쪽을 들여다보면 하임케어라는 곡이 그렇게 많아요. 하임 외에도 많고요. 향수. 그죠? 이 브람스의 아주 또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떠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도요. 이 슈베르트가 근데 이걸 그냥 어떤 빌헬름 밀러의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냥 쓴 것 정도가 아니라 슈베르트도 직업이냐 일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정말 피 끓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벌어진 일을 단적으로 묘사하자면 이겁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평범한 물방앗간이죠. 하이니히 토멘츠라는 보헤미아에서 활동하는 화가의 아주 그냥 평범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물방앗간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전원, 목가, 한가로 우리 휴가 가서 뭐 물방앗도 있고 좋네 이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밀가루를 빻아야 돼. 그걸 해서 물건을 팔아야 돼. 이건 생업의 현장이에요. 낭만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청기사파의 대표 화가인 프란츠 마르크의 Die verzauberte Mühle, 그러니까 마법에 걸린 물방앗간. 생활의 공간이 아주 일상의 공간이 마법에 걸렸어요. 근데 이 마법에 걸린다는 게 뭐냐면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술을 경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일상생활 아무 몸이 건조한 일상생활을 살만하게 그 시간을 바꿔주는 게 예술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걸 찾으면 그게 사랑이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럼 얘가 지금 자격증 따야 되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그 도서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하고 지금 눈이 맞았는데 그 필생의 사랑이라고 그럼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이게 직인 청년의 지금 문제인데 슈베르트한테는 이게 어떻게 왔냐면 이 슈테게만이라는 이 베를린의 살롱에서 빌헬름 밀러가 이런 동료들하고 같이 이 시를 쓰고 같이 쪽대본으로 연극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물방앗간 아가씨라는 시집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빈의 슈베르티아레,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전달이 되면서 슈베르트가 곡을 쓰게 됐는데 슈베르트가 곡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슈베르트가 천재인데 집이 가난하죠. 집이 가난하면 음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원서 내는 데마다 떨어지고, 그죠? 오페라는 결정적으로 왜 안 되냐면 좀 넉넉하고 이 음악 돌아가려면 돈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죠? 요즘도 뮤지컬 같은 거 만들려면 엄청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얘 곡만 잘 써. 그죠? 그래서 이 슈베르트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 했지만 슈베르트의 소꿉 친구 정도 되는 테레제 브로프라는 사람이 슈베르트를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슈베르트를 이따가 이제 우리 슈베르트를 기다리는데 슈베르트가 한 3년 정도 이것저것 막 술을 쓰려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혼을 하려면 요즘처럼 고생을 하던 말던 뭐 저 편의점 알바를 해서 먹고 살든 그냥 그건 개인의 자유다. 우리한테는 당연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금 혁명시대, 반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자유롭게 풀어두면 얘네들이 어디서 혁명, 모의, 작당 이런 걸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못하게 얘네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내게 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청년들 그런 거 내라 그러면 결혼 못할 청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20대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요즘.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뭐 배를 고른다든지 이런 고생을 안 할지 몰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슈베르트가 과거에 겪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재직 증명서를 내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통장 잔고를 보여줘야 돼요. 유학 생활할 때 맨날 그 비자 연장하려면 통장 잔고 보여줘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보여주려면 붙박이로 어디 고용돼 있어야 되는데 슈베르트는 꿈이 뭐냐면 베토벤을 따라하는 게 꿈이에요. 베토벤은 직장을 갖지 않고 작곡으로만, 즉 요즘식으로는 프리랜서 활동으로만 먹고 사는 게 목표니까 직장 가져야 안 가져요? 토플 뭐 아니면 토익 이런 거 시험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작곡해서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게 목표라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습니다. 3년을 기다린 이 테레제가 나중에 이제 넘기다 보면 그림 나올 거예요. 테레제가 누구한테 시집 가는지 아세요? 요한 베르크만이라는 빵집 주인한테 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슈베르트가 빵집 주인한테 첫사랑을 뺏긴다고.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연주를 듣기 전에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흐름을 좀 짚을 수 있게 몇 곡의 시를 간단하게 읽고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랑. 반전이 첫 번째 곡이에요. 근데 보면 방랑은 젊은이의 즐거움. 방랑을 떠나야 제대로 된 방학입니다. 그렇죠? 물에게서 방랑을 배우고요. 물레바퀴한테 배우고요. 돌들한테 배우고요. 근데 이 방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방랑이 그냥 막 여행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친구는 방랑을 지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는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성실한 아주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젊은이다라는 거예요. 앞날이 촉망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방랑이 좋대요. 이 얘기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맨 마지막에 Obanden, meinen Lust, Obanden. Herr Meister und Frau Meisterin, 마이스터 선생님, 장인 선생님, 사모님. 지금까지 날 가르쳐준 선생님인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닌 거죠, 마이스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절 평안히 놓아주세요. 그러면 전 계속 방랑을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이스터를 찾아서 배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나냐면 마이스터가 이 청년 보고 너 이제 나의 동료다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방랑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나 건실하고 사랑스럽고 사회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을 사회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곡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아가씨한테 가라고. 이 물방앗간 그 다음 물방앗간한테 가는데 사실 저 멀리서 잠깐 본 이 물방앗간 아가씨한테 홀리듯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면에 여기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일자리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제 자리를 얻었다. 두 손을 위해서든 이건 생업이죠. 그죠? 마음을 위해서든 이건 누구겠어요? 이건 아가씨. 자, 일과 사랑. 자, 인생 살 때 자, 일만 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돼. 난 만족해. 계세요? 나 직장 멀쩡하고 저기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면 괜찮아. 네? 사랑하는 사람 없고 친구 안 만나도 되고 그죠? 네? 안 계시죠? 일과 사랑은 인간에게 사치일까요? 너 먹고 살잖아.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슈베르트의 상황이나 지금 이 청년의 상황이나 일을 택하면 사랑을 잃어야 되고 사랑을 택하면 일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이냐라고 묻는 게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오곡에서 이 청년의 마음이 정말 소용돌이를 칩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그렇죠? 그래서 막 장풍을 날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스터 밑에서 배우는 50명의 직인 가운데 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만 딱 콕 집어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방랑을 좋아했던 이 청년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오곡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방랑과 정착, 직업과 사랑의 딜레마 안에서 갈등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20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랑 완전히 같아요. 모양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어렵고 막 독일어 음악 못 알아듣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막 어려워 이게 아니라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한테는 낯선 형식일지도 모르지만 그 형식을 다 까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슈베르트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연주를 들을 때는 제가 3곡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후반부 뒤에 곡들에 대한 자막을 여기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연주를 합니다.